애플이 망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애플도 지금은 이러다가 내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젠슨왕 입장에서는 바이오에서 이걸 가지고 신약 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AI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엔비디아가 시스코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거다. 근데 이제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걸 여쭤봤는데, 둘째로 이제 AI를 여쭙고 싶어요. 워낙 저번에도 사실 비트코인은 헤지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AI는 좀 더 이제 공격적인 포지션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AI가 무기를 하나만 들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 무기가 너무나 많네요. 보면 볼수록 이대로 더 올라갈까 싶은데도 계속 더 확신을 주더라고요. 이제 AI와 관련돼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핵심이죠. 그리고 이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기 위해서 코어스, 이제 오늘도 이제 기사가 나와서 TSMC의 코어스를 더 확장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TSMC가 코어스라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HBM이고, 그걸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와 TSMC 그리고 하이닉스가 이게 기차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끈으로 연결돼 있는데 여기 앞에서 이게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자 그러면서 AI 쪽으로 가자라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먼저 착 가죠. 그러면 얘가 뒤따라서 이렇게 가죠. 그럼 HBM이 또 가죠. 그랬다가 또 좀 이따 이리로 갔다가 또 했다가 또 이렇게 가고 막 이게 우왕좌왕하면서 엄청나게 가는데 여기서 당기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럼 뭐가 당기는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빅테크의 공포심이라고 생각합니다. AI 이전에 우리가 혁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모바일 혁명이잖아요. 그쵸. 그 모바일 혁명이라는 것이 왜 혁명일까요? 그러면 다시 혁명 그런데 혁명이 뭔가요? 우리 프랑스 대혁명 이런 거 생각해봐요. 혁명이라는 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전복되는 거죠. 왕이 잘려서 사형당하는 거예요.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뭐 조선시대가 망했어요. 혁명이 일어나. 그러면 만임이 상놈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일 잘하고 힘센 사람이 다시 올라가는 거고요. 신분이 바뀌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 이걸 혁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혁명이라는 것이 있고 막 여기 혁신이 있고 혁명이 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모바일 혁명일 때 뭐가 망했냐 그러면은 아이폰 나온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썼던 거 생각해봐요. 노키아. MP3 있었잖아요. MP3 전자사전 그리고 내비게이션 없어졌잖아요. 싹 없어졌잖아요. 이 아이폰 하나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없어졌던 회사들이 그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위나 이런 게 별거 아니었을까요? 엄청났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빅테크들이 AI를 보는 심정이 그럴 거라는 거죠. 지금 빅테크를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저렇게 돈이 많고 저렇게 돈을 잘 버는데 애플이 망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애플도 지금은 이러다가 내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플이 망한다는 게 아니고 애플도 역시나 자기가 수많은 기업들을 망가뜨리고 없앴던 것처럼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플이 왜 이렇게 엄청난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었냐? 애플이 아이폰을 잘 만들어서? 아니잖아요. 애플은 아이폰을 만드는 건 팍스콘이잖아요. 그 DNA랑 그 OS를 만드는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갔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 AI도 똑같은 거죠. AI에서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을 가지고 있고 오퍼레이션 시스템 이걸 가지고 있는 애들만 살아남는 거고 잘못하면은 그 애플도 그냥 과거에 지금 현재 폭스콘처럼 아이폰 기기나 만드는 애들이 될 수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기차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막 우왕좌왕 부딪히고 막 난리 날 거잖아요. 그 과정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변동성이 심화되고 주식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과정으로 우리는 보여질 거고 그걸 끌고 가는 힘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빅테크들의 두려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빅테크의 두려움으로서 이 씬이 만들어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흐름 속에서 특별한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챗GPT가 조금 우위에 있긴 하지만 그렇죠. 아직 얘가 뭐 주인공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런 상황기에 여전히 이런 땡기는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다 땡겨졌어. 갈 때까지 갔어.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빅테크들 중에서 압도적인 승자가 나왔어. 그럼 이제 다 주가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그렇죠.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지금은 서로 경쟁하면서 나가고 있는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안 끝나요. 작년에 2차 전지 끝나고 이런 걸 봐봐요. 잘 생각해 보면은 포드랑 GM이 더 한다고 그랬어. 전기차 더 만든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사실 여기서 땡기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한 명이 포기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애플이 포기할까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구글이 포기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계속 지금 변동성이 커지고 그럴 수 있지만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얘네들이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애플이 우리는 자체 AI 만드는 거 포기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러면. 그렇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이 큰 게임이 끝나는 거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거 금리로 못 끝내요. 이거는. 확실해. 이거는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이거 안 끝나요. 연준이 금리 올려. 다시 올려. 그럼 애플이 그럼 그만해요? 안 해잖아. 애플이 어떻게 이걸 그만하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금리로 못 끝내요. 이거는 금리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딱 닷컴 버블 시기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닷컴 버블 시기에 닷컴 버블도 이제 왜 시작됐는지를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LTCM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롱텀 캐피탈 해가지고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얘들아 주식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채권을 막 40배 레버리지 해가지고 보면 돈 벌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거냐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막 물리학상 막 해가지고 모델을 블랙쇼일즈 모델 해가지고 거봐 그러면서 해가지고 월가 있는 사람들이 오 역시 막 그러면서 돈을 막 주니까 막 그 AUM도 늘어나고 운영하는 자금이 늘어났다가 갑자기 소련이 나 돈 못 갚는데 그러니까 이제 채권이 똥값이 돼버리면서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망가지니까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월가가 흔들리는 거죠.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돈 넣어준 게 망가지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일을 하냐면 연준에서 3번 긴급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금리 인하는 아주 명백하게 물가, 경기 침체 이런 거랑 아무 관계 없었어요. 금융 안정을 위해서 돈을 풀었던 거예요. 금리를 내렸던 거죠. 근데 이때부터 정확하게 닷컴 버블이 시작해요. 딱 이때. 그리고 나서 4배 오릅니다. 나스닥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인데 내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때 작년에 저는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는 게 SVB 은행이 터졌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물가랑 뭔 상관이죠? 경기 침체랑? 아무 상관없죠. 근데 대출을 통해서 연준에서 돈을 뿌렸잖아요. 저는 이게 연결이 딱 그때 LTCM이랑 똑같다는 거죠. LTCM하고 지금 SVB는 똑같다는 거예요. 돈을 풀거나 아니면 그걸 대출을 해주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금융시장이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푼 거죠. 그렇죠. 그럼 딱 그걸 보는 순간 사람들은 다 눈치 깐 거죠. 가겠는데? 자산가가 가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다가 딱 기억이 나요. 3월 17일이었어요. 작년 3월 17일. 저는 지금 오늘부터 비트코인 삽니다. 왜냐면 이것도 돈 풀리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자산 가격이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고 그 닷컴 버블 시기에 올랐잖아요. 네. 나스닥이 올랐어요. 처음에 이제 3번 인하하고 나서 중간에 아차 싶어가지고 연준에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면 금리 올리기 시작할 때 나스닥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어요. 오히려 더 많이 올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로 막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버블은. 그래서 제가 이제 AI가 버블이 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금리로는 이 흐름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저도 봐도 금리를 여기에서 높이는 걸로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투자가 깨질 것 같은 움직임은 그런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는 이게 빅테크들만의 전쟁이 아니고 또 미중 간의 전쟁이기도 하잖아요. 사실상.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까지 뛰어들면서 이 신의 어찌됐든 혁명의 우위에 서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 반대로 올해 또 금리 인하한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그러면은 이게 금리 인상이 이거를 불씨를 꺼트리진 못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오히려 불씨를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키울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인하를 언제 하냐 마냐 이거 가지고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들은 많이 고민하시고 얘기하시고 하지만 그게 뭔 상관이냐. 우리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어제 CPI 나왔지만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 중요하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물가가 어제 이제 3%대가 나왔는데 이게 아니고 막 다시 5%, 6% 올라가. 그런 문제 돼요. 그런 문제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문제가 없어요. 대세 지장 없다.
3%대에서 나와서 뭐 2%대로 내려가든지 요 정도의 움직임에서는 그렇게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AI와 관련해서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작년 4월, 5월 달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나와요. 챗GPT 나온 이후로 제목이 뭐였냐면은 AI가 미국의 GDP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보고서였어요. 당시에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때 골드만삭스의 주장으로는 7에서 10% 정도 올릴 수 있다고 했어요.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많은 경제학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가장 고민하는 거는 이 AI라는 것이 좋아. 근데 이게 과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냐를 가지고 엄청 고민 많이 하고 계세요. 자, 이 AI로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앞서 제가 미국의 GDP가 20에서 28까지 40% 올랐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도 작년에 그거 관련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때 당시 이제 전망 보고서에는 AI가 이끌어내는 생산성 효율이 과거 그 IT,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뭐 증기기관 이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때 이제 생산성 효율 성장률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보면 거의 2배 이상, 거의 뭐 3, 4배 가까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되게 그 사실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이게 20에서 28까지 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1.6에서 1.8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4년 동안 그 큰 사이즈가 8조 달러가 넘어가면서 우리나라의 GDP가 이 연마다 올라가는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월가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AI 때문에 이 성장률 자체가 높아질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장률 자체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금리 안 내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내가 이 정도 금리면은 연준에서 이 정도 금리를 맞추면은 물가를 낮추거나 아니면 높이거나 하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놔둔 정도 수준의 금리를 중립금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금리가 올라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생산성이 높아져서.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큰일 나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것도 해지하셔야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중립금리 여기 있어요. 확정적으로 더 낮아질 것 같아요. 출산율 보세요. 뭐 지금 생산 가능 인구 보세요. 그 우리가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 자체는 올라갈 개연성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이 거의 얘기하시는 거의 없어요. 미국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 있는데 미국 여기 있다. 그럼 누구한테 투자할 거냐?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더 높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이 현상을 보고 있을 때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야,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큰데 어떻게 저렇게 계속 성장해? 가 있단 말이야. 근데 계속 성장해. 그러면 자금은 어떻게 이동할 건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이야기는 상당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으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밸류업이라는 이런 흐름이 그 뭐 단순히 뭐 저 PBR 사서 먹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저는 이거 외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구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밸류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 대표님 AI를 이제 열차를 확 끈다라는 표현을 쓰시고 그 이제 파생적으로 계속 이게 따라오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최근에 주식장을 보더라도 원래는 반도체 주도적으로 이제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다면은 최근에는 뭐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액침 냉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차근차근 이제 파생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쪽에 있어서의 투자 기회를 또 엿보고 계신 게 있을까요? 네. 그 아까 제가 골드만삭스 이야기를 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작년에는 AI가 미국의 GDP를 올리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면 얼마 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제목이 뭐냐면은 헬스케어가 미국의 GDP를 얼마나 개선시킬 수 있느냐를 가지고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헬스케어가 왜 여기 나오지? 사람의 건강이 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일찍 죽거나 그리고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것 때문에 소비되는 낭비되는 그런 GDP의 규모가 10%다. 그것도 있었어요. 뚱뚱한 사람이 일을 못한다. 뚱뚱한 것 때문에 낮아지는 생산성이 경제 효과가 이 정도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면 그리고 더 날씬해지면 10% 경제성장이 올라갈 수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직관적으로 그냥 설명드려보면 저도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도 하고 투자 전략 팀장도 했잖아요. 이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의 투자 전략 팀장이 있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야, 내년에 우리 연준이 금리를 내리긴 하겠지? 내리겠죠. 언제 내리든 내리겠죠. 자, 그러면은 뭐 반도체도 좋고 AI도 좋은데 바이오가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겠죠. 바이오 괜찮을 수 있죠. 근데 맨날 뭐 금리 내리면은 바이오 오른다 이런 얘기 너무 식상하지 않냐? 그렇죠. 그럼 뭐가 없을까요? 그럼 우리 이걸 한번 조사해 보자. 비만이라는 것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조사해야 되는 거 있어? 여기 논문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논문 정리 다 돼 있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일찍 죽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건강이라는 것이 개선되는 것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딱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바이오가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른 거 없나? 라고 해서 나온 얘기고 사실 이게 딱 아까 설명드렸던 AI 가지고 보고서 썼던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딱 오버랩 되는 거죠. 느낌 이상한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 그래서 바이오에서도 저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의 핵심은, 바이오에서의 핵심은 비용을 얼마나 AI로 절감해 주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개발을 AI로 어떻게 하느냐, 그것과 관련된 회사들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작년부터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이기도 하고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것만 보더라도 이쪽을 확실하게 장기적인 트렌드로 봐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시장성은 너무나 분명한 것 같은데 맞아요. 아직 이제 특별하게 뭐 예를 들어 엔비디아 이런 기업처럼 뭔가 딱 대장이 될 만한 기업이 딱히 안 보여가지고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엔비디아가 다음 주에 GTC 행사가 있죠. 굉장히 좀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FMC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엔비디아 GTC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젠슨 왕이 저는 젠슨 왕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 매출 총이익이 뭐 70%, 80%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상황을 옆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 생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진짜 얄밉지 않을까요? 야, 불도 저렇게 안 남게 팔겠다. 진짜 너무하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너네들 사가는 걸 어떡하냐. 나는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팔라는데 애플이 와가지고 웃돈 주고 사간다는데 어떡하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나 얄밉겠어요. 나 이게 좀 원가 얼마인지 뻔히 아는데 저걸 이 가격에 판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들 미워서 어떻게든 끌어내려보려고 나도 침 만들어 막 이런 등등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젠슨 왕 입장에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위기 의식도 느끼면서 또 한편으로는 GPU만 만드는 회사로 남으면 과거의 시스코처럼 돼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GPU로 무엇인가를 또 해야 돼요.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서 GPU 제일 좋은 걸로 그냥 애플 주지 말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 만들어 버릴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거 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는 신중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고객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있는 가장 큰 중요한 것이 바이오인 거예요. 젠슨 왕 입장에서는 바이오에서 이걸 가지고 신약 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AI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엔비디아가 시스코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거다. 그래서 아마 GTC에서도 신약과 관련된 이야기는 반드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엔비디아가 리커전에 투자를 하긴 했죠.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엔비디아가 직접 투자한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다고 해가지고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좀 조정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미 있다라고 생각해요.